어루만져주네. 어느새 내 안에 깃든 너의 꿈속에 나이고 싶어. 너 맑은 향기로 웅크린 나를 어루만져주네. 어느새 내 안에 깃든 너의 꿈속에 나이고 싶어. 너를 보고 있으면 오랜 내 아픔 위에 혈금 미소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티와 뚜비. 홍티는 내가 이제 홍티와 뚜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왜 이걸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공부는 누군가 이제 DNA가 결정을 다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심하겠죠. 근데 DNA를 탈출하자 이런 의도죠. 그렇죠. 그런 의도에서 DNA 근데 좋아요? DNA. 저는 DNA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건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제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돌연변이가 나왔는지. 저도 DNA는 좋은 사람이에요. 후천적인 거죠. 그렇죠. 물론이죠. 그러면은 오늘 그 공부 DNA 뒤집는 거에 뒤집어본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볼게.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지. 일단 학부모들이 처음 왔을 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학원에 숙제가 많냐, 보통 숙제가 많냐.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과 딸이 숙제를 많이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모르면서 능력도 그렇죠.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숙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그러면은 숙제라는 게 사실 뭐 복습이나 예습을 위해서 하는 과제 이런 걸 뜻하는데, 그 목적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숙제를 나눌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더라고. 이제 예습형 숙제가 있고 복습형 숙제가 있고 그다음에 포괄적인 숙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예습형 숙제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습형 숙제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모르는 더 앞선 진도를 알아가기 위한. 과목은 어떤 거요? 수학은 그러면 예습형일까 복습형일까? 저는 수학은 복습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논문을 얘기한다면 근데 예습형과 복습형이 그 학문에 대한 거가 아니고 선생님의 의도에 따라서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도 예습형이 될 수 있고 복습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숙제가 일단 그런 외향적인 것도 있다 하면은 가장 이제 궁금한 게 양적인 부분이 어떻게 갈 거냐, 그렇죠. 얼마만큼이 적당할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탈출할 거냐,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생각해 숙제라는 게 사실 이제 학생들로 하게 해서 복습이나 예습을 하면서 좀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숙제의 양이 많다 적다라고 판단할 수가 지금 뭐 3자 입장에서 할 수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상황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숙제의 양과 그런 질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자율적인 부분이 아니고 가족과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에 관련된 그 정서적인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준다. 왜냐면 그거 뭐하니, 숙제가 뭐하니, 막 적고 있니,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고 자기의 어떤 성취도, 그러니까 가장 숙제의 문제는 성취도에 대한 문제로 이제 많이 비교이 되는데, 그거에 만만치 않게 정서적인 부분도 많이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 학생들 입장을 얘기를 해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주변에 그런 정서적인 영향도 있는 거지만, 이제 개인이 느끼기에 이제 아무리 정서적으로 뒤에서 주변에서 뭐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압박을 해도 본인이 많다고 느끼고 본인이 스트레스가 되면 오히려 이제 숙제가 본래 그 좋은 의미를 떠나서 안 하게 돼버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공부 학습력을 저하시킨다 이러는
이렇게 느낀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게 대다수 있거든요. 그 저하를 한다는 게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많은 거를 다 극복하는 친구들이 100명 중에서 1명 있다. 그러면 이제 교육적인 목표에 그 선생님의 목표가 1명을 취할 거냐 아니면 100명을 99명을 취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사실상 우리 교육 현실의 어머니들이 불나방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는 99명을 보기보다 잘하는 1명을 보기 마련이니까 걔는 됐다. 근데 왜 너는 못하니?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양적인 부분이 아이들의 좀 부담이 숙제 외적인 어떤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보면 운동 중독 있잖아요. 운동 중독. 예. 근데 지금 해보니까 숙제 중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안 풀면은 그거를 자꾸 그걸 못 견뎌하는 거지. 나는 모든 게 왜 점수가 안 나왔을까? 이랬을 때는 아 문제를 많이 안 풀었어 라는 부분으로 많이 가니까 숙제는 그럼 종류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숙제 종류상에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좀 질적인 부분에 어떤 게 좀 있는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질적인 그쵸. 사실 뭐 양보다 이런 말이 이런 게 질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질이라고 하는 게 개개인마다 그 느낀 질이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부족한데 누구는 뭐 잘하고 이러면은 조금 숙제라는 게 개개인의 역량에 맞춰서 조금 그 질을 달리해야지 않을까. 근데 좀 너무 둥글둥글한데 역량에 맞춘다라는 부분도 좀 애매한 게, 질적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발전 성향이 얼마만큼 영향을 줄 거냐라는 부분인데, 그 발전 성향이 어떤 영향을 줄 거냐를 어떻게 맞출 거냐, 혹은 애를 이제 등급상으로 나눌 거냐, 아니면 뭐 과목상으로 나눌 거냐, 이런 부분 좀 생각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애들이 좀 성향별로 숙제가 질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뭐 어려운 부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양적인 부분으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질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스스로 조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좀 난이도가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어떤 애들한테 숙제를 내줬을 때 그걸 다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숙제를 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애가 할 수 있는 100%를 약간 넘기는 걸 주는데,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100% 넘긴다는 얘기는 못하는 건데.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골라서 해야죠. 골라서. 그죠.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내가 이 배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자신이 된다 생각하면은 그 문제를 보고 판단해서, 이거는 수학이라는 게 사실 문제를 보면은 길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풀 수 있는 문제는. DNA가 좋은 거네 그럼. 애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멍청한 이런 애들이 더 많거든. 그쵸? 그럼 길이 보인다. 그럼 길이 안 보이면 어떻게? 그쵸. 길이 보이면 풀지 않고 안 보이는 걸 이제 달려드는 거죠. 안 보이는 거. 네. 길이 보이는 건 안 풀고. 그쵸. 근데 어떤 애들은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지 않겠냐,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애들인데, 그러면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근데 그런 친구들도 기본 그 연산에 대해 연산은 말 그대로 저는 연산은 수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연습하면 늘 뿐이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분명히 연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 쉬운 문제를 반복을 하기보다는 조금 나한테 도전이 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푸는 게, 많이 풀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학생들한테 학습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 지금 그걸 정리를 해보면 숙제를 할 때 A단계를 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 생각은 어떠냐면, 숙제를 할 때 정의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연산 연습하는 거 있고, 연산 연습이 아니고 정의 연습하는 게 있고, 이건 내가 도전할 문제가 있고,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구분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A단계를 풀어야 되느냐, A단계는 쉽기 때문에 정의를 지적하면서 노트랑 매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A 단계를 반드시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왜 풀어야 되느냐? 아 이거는 요 내가 배운 요 정의와 연결돼 있어 쉽기 때문에 약간 또 변형이 가능하고. 그 연산형의 문제는 문자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좀 풀어보는 거. 그 다음에 도전 문제들을 했을 때 내가 나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근데 도전 문제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자기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 내신 할 때까지는 도전 문제까지 가야 된다는 좀 대전제가 서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숙제를 하면서 그 숙제가 문제 유형을 자기가 약간 판단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죠. 네. 자기가 판단을 해보고 그 유형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필요한 거다 이게 필요한 거다 자기가 그럴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만약에 본인이 안 된다. 어떤 식으로 안 되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내가 이걸 아는지 잘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A를 풀어야 되는지 안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A 단계 문제를 모르면은 네. 그건 좀 많이 문제가 그쵸. 좀 있는 네, 거지. 그거죠. 네. 우리 좀 그 결단을 내려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DNA 탈출하기를 하는데 DNA를 몽땅 다 탈출시킬 거냐? 사실 불가능하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좀 지향하는 거는 중위권 학생들까지 어떤 DNA 탈출? 하위권 사람들은 우선 선생님을 만나서 의욕부터 탈출을 일단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A 단계를 판단 못할 정도면 참 논의가 너무 힘들다. 네. 사실 그러면 지식한 전달 안 받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배운 거를 가지고 그걸 좀 막 요리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요새 백주부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설탕 이만큼을 넣을 건지, 이만큼 넣을 건지. 그 사람 나름대로 계량컵이 있거든요. 네. 컵으로 할게요, 아니면 밥그릇으로 할게요. 그것처럼. 네. 자기의 어떻게 계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려면 그건 A 단계 문제가 계량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 문제를 이렇게 요리조리 재단을 해보는 거지 자기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B 단계로 넘어오면서 연산형 문제와 아닌 거는 문자의 개수랑 보면은 금방 나오니까 연산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개념형으로 할 거냐, 개념을 다지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A 단계가 좀 그런 정보가 될 수 있어요. 내 생각은 이제 못하는 중위권 아이들은 그렇고, 근데 상위권도 마찬가지. 상위권이 A 단계를 안 푼다는 거는 연산에 치중이 돼 있다고 보는 거지. 근데 A 단계는 사실 연산보다는 정의에 입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막 이렇게 각색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A 단계가 좀 중요하지 않나. 내 생각에서. 그러면은 그럼 선생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그럼 A 단계 이렇게 정의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이제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좀 숙제를 통해서 많이 푸는 걸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이나 이런 지식을 먼저 습득을 하고 어느 적당히 그거에 맞춘 숙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고 어떤 수학적 내용 접근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데 그럼 어느 쪽이 더 바람직이란 좀 그 표현은 그렇고 예. 근데 뭐 이제 내용 숙제 이제 양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숙제 양이 많다, 숙제 양이 적다 이런 내용에서 숙제에 대한 양이 적당하다는 그 지식을 전달한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숙제 양이 많다는 거는 아이가 거기에 치중하고 몰입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내용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문제로 얘가 모든 걸 다 익혀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달한 내용이 없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은 계산형 문제, 가령 예를 든다면 뭐 로그, 그 다음에 뭐 행렬, 행렬도 마찬가지로 좀 심화형은 좀 힘들 것이고 그 계산형 문제가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주가 이룰 거고 2학년부터 하는 극한이나 이런 부분은 내용이 없으면 아이들이 미묘한 디테일을 놓치기 때문에 사실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건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를 얘기하기보다는 선생님이 그걸 적당히 조절을 해서 어떤 식의 의도를 갖고 갈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 뚜비도 마찬가지지만 A 단계를 전혀 안 풀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A 단계를 약간 소홀히 하는 소홀히 했는데도
대학을 갔어요. 잘 가긴 갔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이게 다 인생이 다 그러니까 반성을 좀 해야 돼. 지금 애단계 다 풀었어요 난. 그때 애단계가 없었지. 그러면은 숙제 숙제를 뭐 학원들 중에 숙제를 엄청 많이 내주는 학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막 엄청 많이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엄청 많이 내주는 학원들의 경우에는 딱 원래 예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냥 귀찮다. 그냥 많이 풀어봐라. 그러면서 니들이 풀면서 그냥 스스로 너네들이 알아서 배워라. 문제를 통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분명히 이제 거기서도 솔직히 생각하는 게 거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DNA 이런 거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분명 어떤 내가 부족한 점이 있고 뭐 소위 말하는 DNA가 떨어진다라는 사람들은 분명 누가 구제를 해주고 조금 개선을 할 수 있게 탈출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해답지가 도움을 주겠지. 그쵸.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해답지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이제 갈리는 거예요. 내가 좀 우월한 애들은 그냥 보면 풀다가 자기가 스스로 습득하는 있는가 보면 아닌 애들은 거기서 우수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계산의 어떤 길을 보는 건데 그 계산의 길은 알려줄 수는 있지만 거기 미묘한 디테일이 있어. 근데 그 디테일을 갖다 만약에 자기가 답지를 보고 해. 답지 대부분 발려주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아이는 그 문제마다 계속 자기 방향을 트는 거야. 이렇게 이거 틀렸어? 그러면 내게 틀렸네?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에 있는 건데 네. 이쪽에서 발레를 보고 했으니까 이쪽 훅 틀어버리고 다시 보면 이렇게 가서 훅 틀어버리는 거지. 맞아요. 뭐 가령 예를 든다면 이제 운전을 할 때 멀리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가까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 해답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은 가까이 보고 틀고 틀어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불안하게 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은 양의 숙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정적이라는 거는 또 이제 사회가 또 1등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1%란 말이야.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숙제를 내주는 학원에서 그 다 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어머니들 모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 못하는 아이들은 안 보이고 보이는 아이들이 다 하는 아이들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조절을 못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어머님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자기 자식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방향이 없어 지금. 엄마 이렇게 이 똑같은 거 좀 답지 보는 거거든. 일로 갔으니까 어머니들이 좀 냉정해지셨으면 이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저거냐. 숙제 양이라는 부분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양이라는 부분이 과연 옳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글러간 건데. 정이 있고 반이 있고 이제 합이 있을 텐데 사실상 정반합이 정하고 반이 뭉쳐가지고 이제 합이 나오는 그런 변증법적인 구조라면 사실 양적인 부분도 맞기는 하다. 100%라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그 100%를 넘겨줘야 맞는 거거든. 그죠. 근데 모든 사람한테 뭐 문제집 5건 풀어 뭐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점이 뭐냐? 성취도라는 부분은 강하다. 애들 다 풀었을 때 성취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못한다면 답지 보고 베끼는 거지 사실. 근데 답지 보고 베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취도 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다 했네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숙제가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숙제가 너무 많다 보면은 오히려 성취감 풀었을 때 성취감이 있는 반면 못 풀었을 때 그런 좌절감이 나는 게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지. 좌절감이 많겠지. 근데 그 좌절감을 살 거냐 성취감을 살 거냐. 그렇죠. 그거는 그렇지. 그러면 그게 어떤 게 옳을까? 그럼 반대로 그러면 숙제가 적어. 이 사람은 말 가르친 사람이 숙제 적어.
근데 나는 엄청난 지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 많이 풀 필요 없어서 내가 한 것만 딱 풀어보면 돼. 이건 어때요? 그죠. 숙제가 많은 것처럼 그것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가르치는 거는 그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숙제량이 많은 거의 장점이 숙제 적은 거의 단점이 되겠죠. 가령 예를 든다면 문제를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주고 네. 이거 우리 팔이가 이거 저도 보는데. 만약 이제 어려운 걸 주고 이걸 끝까지 네가 생각해서 풀어와 네. 이렇게 만약 했다면 내가 그걸로 한 2시간을 풀어서 딱 풀어냈어. 네. 성취감은 있을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게 옳을 거냐 아니면은 어떤 거냐 그거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그거의 장점은 내가 어떤 다른 일반 문제들을 푸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지식적인 면에 수학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숙제가 오히려 월등히 그냥 단순히 문제가 양이 많은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지.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성취도라는 거는 결과로서 보는 게 아니고 아이한테 좌절을 줄 수도 있는 거가 될 수 있는 게 어렵다는 것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면 못 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아이가 성취할 가능성보다는 제대로 못 들었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을 경우 그리고 네. 아이의 습성을 봐서 습성으로 정확하게 얘가 갈 거다라고 네. 본다면 뭐 한두 문제도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죠. 근데 아이의 습성도 안 되고 내용도 없어.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숙제의 양은 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네. 학부모 입장에서 많이 내주는 게 좋고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 적당한 게 좋고 네.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중간적인 입장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많이 내주고 얘가 못했으니까 우리는 뭐 상관이 없어 뭐 이렇게 가든가. 네. 그러면은 뜨비는 그럼 선생님 입장이면 어떤 방향을 설정할 거냐는 거죠. 제가 만약에 선생님 입장이면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좀 물론 선생님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걸 맞춰 숙제를 내줄 수는 없지만 뭐 내줄 사람은 내줄 수 있는데 그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만약에 선생님 입장이면 저는 조금 적당히 너무 많지 않은 양에서 숙제를 네가 보고 있으면 그늘진 내 맘에 밝은 힘이 된다고 너 맑은 향기로. 아까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 된다면 숙제를 어느 정도 낼 거냐. 사실 제가 적당히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좀 기준이 모호한 거죠. 적당히가 뭐가 적당히가 될 거냐. 그렇지. 우리나라 말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원리학계 가르쳤을 때 아까 얘기 끊었는데 원리학계에 1년 후라는 게 옛날 아버지 때에 숙제가 나왔을 때는 1월 1일부터 365일로 돼 있는데 사정상으로는 1년 후가 1년 후야. 365일일 수도 있고 4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1년 후가 1월 1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감적인 문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적당한 말은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가늠을 해보고 가야겠다. 네. 적당히는 얼마나 할까? 그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할 거냐? 그렇죠. 사실 적당이란 말이 어울리는 만큼 이게 정량적으로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어렵지. 네, 어렵죠. 근데 정량적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를 끌고 들어온 이유가 정량적이라는 부분은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원인이 숙제만 보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교수법하고 선생님의 나가는 방식 그리고 반의 인원 구성에 대한 인원수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제가 얽힌 게 상당히 많은 건데 거기서 그러면은 이 숙제에 대한 정량을 그럼 이렇게 끌어가 봅시다. 그러면 작은 인원이면 어떻게 될까?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인원에 따라서 그렇지. 그걸 한번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예. 어떤 생각이에요? 저는 오히려 작은 인원이라면 이제 확실히
많은 인원이 있을 때보다 지금 그 선생님 입장에선 개개인한테 더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학생 어떤 내가 절대적인 양을 주고서 그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기보다는 어떤 일정한 범위를 주어주고서 이 범위 내서 너는 이걸 하고 너는 이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좀 이 친구한테는 내가 판단을 해 선생님 입장에서 판단을 하게 이 학생이 이 부분은 부족하고 뭐 이 학생은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 학생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A단계 같이 조금 정의나 기본적인 부분을 해서 뭐 어떤 걸 이용함에 있어서 이 학생은 잘 되는데 이 학생 안 된다 그러면 넌 이 학생 다 풀고 넌 다른 거 좀 풀어봐. 숙제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숙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뭐 이만큼 할 수 있어 없어를 보면 느낄 건데 네. 지금 여기서 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엄마, 아빠 양이 많냐 적으냐는 애가 코빼기가 보이냐 안 보이냐. 그렇죠. 밥 먹으면서 제가 숙제를 하게 되느냐 아니면 밥 먹을 때 밥 먹을 거냐 그리고 TV 볼 거냐. 근데 아이들은 희한한 게 숙제를 많이 내줘도 자기 시간을 조절해. 시간을요? 그렇지. 왜냐면 해설지라는 아주 좋은 대학이 있으니까 아 이건 알아 슉슉슉 하고 하고 싹 매진하고 시간을 조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숙제를 암만 많이 내줘도 완전히 좀 성실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자기가 필요하거나 안 필요한 거에 대해 맞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머니들이 판단하기에 그 애를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양적인 부분은 선생님의 의도가 분명히 필요한데 선생님이 내용이 많다 이런 그 내용을 리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유형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고 선생님이 내용이 전달이 없다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곤란한데 진짜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곳곳을 다 찝어봐야 얘기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그 곳곳을 다 찝어야 뭐 모르는 거에 대한 부분을 다 맛을 볼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치느냐에 따른 게 이제 분명히 양적인 부분과 연결이 될 거라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숙제라는 부분이 많은 부분하고 연결. 그 이 숙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숙제라는 부분이 되게 굉장히 많은 부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숙제라는 부분이 이제 선생님 교수법도 문제가 있고 아예 역량도 문제가 있고 인원수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의 분명한 팁은 숙제의 전체적인 맥락은 성취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 성취도를 어떻게 끌어갈 거냐. 그렇죠. 양적인 게 옳은 것 같아요, 아니면 질적인 게 옳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질적인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질적으로 오르려면 그만큼의 지식을 전달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일단 1차적인 거고 그쵸. 두 번째는 아이의 성향이 그 지식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풀 수 있다는 전제가 서야 되죠. 그게 전제죠. 그럼 말하는 거는 4%에 대한 문제네. 우리 지금 DNA 탈출하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안 되지. 근데 제 생각은 이제 그런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다루면서 질적인 부분 좀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 친구 조금 아까 숙제 양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양이 100%면 그 조금 이상을 내주는 것처럼 그 친구의 역량이 이 정도 있으면 그보다 조금 넘는 문제들을 그 친구가 풀도록 함으로써 조금 그 친구의 예를 들어서 그런 DNA 탈출시키자 이런 의도가 담깁니다. 그러면은 저것도 관련이 있네. 문제집의 종류도 상당히 관련이 많아요. 그렇죠. 뭐 1등급이라는 거 두 개가 있는데 1등급 있고 1등급 만들기가 있고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문제 어려운 게 많고 쌤에 10단계가 있는 거와 반면에 개념 원리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걸 풀릴 거냐라는 부분도 있겠네. 그렇죠. 문제집 선택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풀었을 때 그러면 어떤 문제집이 어떤 식으로 했더니 좋더라 이런 기억은 있을까요? 네, 기억이 있죠. 사실 물론 숙제를 적게만 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많이 푼 것도 아니지만 사실 제 기억으로는
사실 뭐 센을 예로 들면은 저 때는 뭐 센 지금은 되게 많은 종류의 문제집이 있던데 저 때 센을 많이 풀었으니까 센을 뭐 예로 들면 지금도 센을 많이 풀지. 아 그래요? 아. 센을 많이 보면은 B단계 중에서도 이제 상중하로 나뉘는데 상이나 가끔 중에 좀 재밌는 문제들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웬만하면 다 상은 선생님 거. 그렇죠. 상은 선생님이 풀어야지. 그리고 중은 내 거고. 하는 재밌으니까 풀어야 되는 거고. 아니 저는 반대였죠. 저는 왜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실력을 이렇게 늘리고자 하는 좀 능동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상이나 중 이런데 사실 하 난이도나 A 난이도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약간 기계적인 느낌. 물론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업 시간에 받은 기본 지식이 기반되는 지식이 저는 충분히 제가 받아들였고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좋은 게 자기가 할 만큼의 역량, 그러니까 숙제를 이만큼 내줬어. 그러면 내줬는데 선생님은 다 같이 보편적인 숙제를 내준 거니까. 그렇죠. 사실 나는 역량이 이만큼이 안 되니까 나는 사회별수로 풀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 네. 끝까지 다 풀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는 거. 예. 그런 식의 양을 조절하는 건 상당히 좋다. 근데 질적인 부분도 내 생각은 자기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많은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이 좋기는 좋으나 다 풀 수는 없어서 양을 조절하듯이 질적인 부분도 그 아까 얘기했듯이 A단계를 가지고 변형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어떤 식의 연결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트랑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연구를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연습이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 내용을 봐서 말씀하셨듯이 이 A 단계가 내가 배운 정의나 내용에 있어서 적용할 가장 쉬운 문제들이고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응용해서 나온 문제들이 대부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정의나 이런 걸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가장 좋은 문제일 수 있지만 반면에 좀 반대로 생각할 될 수도 있다는 게 그 문제들에서 퍼져나가는 거면은 내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사실 굳이 그 문제는 좀 넘어가지 않아도 돼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맥이 이제 있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선생님이 둘이야. 선생님이 많이 둘이야. 선생님은 얘가 이제 수학학원을 두 개를 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논리가 맞을 거냐? 아이들은 거의 100% 쉬운 풀이법을 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쉬운 걸 택하고 쉬운 걸 택하면 누더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숙제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풀고 있는 이 방식 자체를 다양화하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네. 또 그런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다양화를 할 수 없는 거가 분명히 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에 대한 거, 선택장애 똑같은 내용에서 선택을 아예 못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한 군데를 먼저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격까지를 펼치는 게 좋은데 그 한 개의 굳은 줄기를 만드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방법을 아는 게 좋으냐? 중위권 애들을 많은 방법 아는 게 오히려 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한 개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거꾸로 중위권 애들은 쉬운 방법 찾는 격가지를 찾는 거지. 격가지를. 근데 줄기는 없고. 네. 그러니까 줄기 이만하니까 격가지가 이만하면 다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툭툭툭툭. 아무도 남는 거. 그러면은 이 쉬운 방법 그러면은 선생님은 지금 쉬운 방법보다는 좀 어려운 방법을 택해야 되는 아니지. 그게 쉬운 방법이냐 어려운 방법이냐라는 부분은 쉬운 방법은 그 문제에 특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다른 문제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강사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죠. 난리 나요. 인터넷 올릴 건데 이럴 거 아니에요. 저 인터넷 훌륭합니다. 네, 안 돼. 근데 쉬운 방법을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근데 쉬운 방법을 아이들은 뭔가에 그것도 성취도가 달려있는 거지. 나 이거 알았어. 근데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그쵸.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그 전공법이 있는데 전공법이라는 건 어렵다라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용어에서 사람의 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용어, 그리고 문제가 힌트는 용어에서 나오니까 처음. 그리고 약간 도수적으로 할 일들이 많다. 격가지들 자기가 만들어서 다 버리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자기가 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많은 문제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먼저 격가지들을 다 치워낸 아주 밋밋한 이제 빡짝하고 이쁜 어떤 그런 풀이보다는 전공법을 해서 자기가 격까지 쳐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거. 중위권들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과정이랑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럼 중위권 학생들에게 근데 그런 걸 숙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노트지. 노트. 그래서 노트가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노트에 이제 모든 이론적인 게 다 들어 있으니까. 그 노트랑 문제를 매칭시키는 거. 그러니까 답을 봐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노트를 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문제가 안 풀려서 가장 좋은 거는 체크해놓고 가서 질문하는 거. 그래서 노트를 질문하는 게 옳은 거지 문제 질문하는 것보다. 노트를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와서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러면은 노트는 또 유튜브가 또 자기만의 또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하우가 있죠. 사실 노트도 그 노트에 노하우 누가 가르쳐줬어요? 제가 스스로 습득을 한.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여기 마인드맵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자꾸 그러면 안 되지. 흑역사 다 푸는 거야. 노트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노트 정리를 하는 게 이게 말씀하셨듯이 기본이 되니까 어떤 토대가 되고 문제를 통해서 내 어떤 기반 만들고 어떤 지식을 해서 좀 배경 지식을 만드는 건 진짜 격가지일 뿐이고 어떤 노트를 통해서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좀 어떤 중요한 흐름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번에는 그러면 노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노트 정리. 뭐 노트라고 하면 뭐 5단 노트고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있다. 그럼 이쯤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숙제는 양적인 부분은 개별적인 게 좀 사람마다 좀 역치가 좀 다르다는 거. 그렇죠. 그럼 그때 어떻게 나가야 될 거냐? 중위권과 상위권에 대한 게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위권 친구들은 조금 질적인 측면에 물론 질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그 양보다는 좀 많이 깊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히려 지금 있는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이 풀어지지 않겠다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실수라는 부분을 많이 안 풀어서 실수가 나왔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글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실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실수는 말 그대로 진짜 실수일 수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그 어떤 분명한 토대가 좀 부족한 거죠. 근데 언젠가 다시 한번 실수에 대한 얘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실수 부모님들도 다 실수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나가는데 그걸 다 확률을 내보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더 낮다고. 그거를 다 실수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부분도 분명히 노트에 있어요. 노트. 양이 아니고 문제를 풀어서 뭔가를 줄인다.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 줄인다는 건 과정을 줄인다는 건데 사실 기본적인 문제들은 그렇게 되지만 사실 좀 수능의 그 핵심적인 몇 개의 문제들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노트에 대한 어떤 약속을 통해서 정의를 만들어서 그게 블럭식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과정이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결국엔 노트하고 노트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어떤 되게 좀 논리정연하게 자기가
진짜 일사불란하게 머릿속에서 이게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치. 그 과정에서 어디가 하나 빠져버리니까 실수가 생기고 이러는 거기 음. 때문에 노트 정리가 좀 중요하다고. 노트 정리지. 노트로 해서 이론화시킬 수 있는 부분. 예. 그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숙제를 하면서 좀 불쌍해 보이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애들이 불쌍해 보이느냐. 사실 불쌍해 보이는 가장 제가 생각에 가장 불쌍한 친구는 어떤 숙제를 내줬는데 분명 쉬운 문제임에도 못 푸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그런 친구는 뭐 개인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에서 그 뭐 나아질 수 있지만 뭐 방금 이런 계속 말했던 맥락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같은 문제를 계속 틀리는 그런 친구들이 제일 불쌍하다. 안타깝고. 왜 그 문제를 모르니까 틀리는 거 아니야? 그 문제를 모르니까 다음번만 또 모르는 거지. 그럼 다른 그 문제를 모르는 거야. 아주 다양한. 근데 그 문제를 못 푼 다음에 분명히 습득을 했고 습득을 한 다음에 그렇죠.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못 풀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분명히 전달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그 문제를 또 틀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전달을 어떻게 받았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가르치는 입장에서 강사들도 네. 딱 막히는 문제를 다음번에 또 한번 위축이 딱 되기 때문에 또 틀릴 가능성이 또 있어. 근데 그럴 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한번 풀어요. 다음번에 풀 때는 다시 한번 풀되 다시 한번 이제 중얼중얼해서 여러 가지 논리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확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이다 올려요. 그 심한 문제들만 모아놓은 그런 네. 책에다가 올려요. 그러고 한번 시험을 삼아서 누구한테 설명을 해보면 네. 그 다음번에 그게 괜찮거든.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받을 때는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 문제에 다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리뷰를 반드시 해보되 거기에 속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 반드시 매칭시켜주는 게 네. 중요한데 그걸 다 알아. 그렇죠. 감탄만 하지 말고. 제가 좀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노트 정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거랑. 그 불쌍한 애들은 불쌍이 아닌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물론 전달하는 사람의 능력 그 탓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 받아들이는 사람의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둘 다의 잘못이 크기는 한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배를 탔는데 배가 지금 가야 돼. 네. 배가 가야 되는데 승객들이 어디에 갈지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방향을 몰라. 네. 그럼 그 배는 글로 가요? 안 가잖아. 네. 선장이 그 배를 주중해가지고 그쪽 가고 네. 사람들 그쪽 방향을 바라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아이들은 승차한 승객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선장이 방향을 제시해서 그걸 틀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땅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메리카도 아닌데 가가지고 미국이라고 우기고 돌아온 사람이 인도였나? 서유지다. 아 죄송합니다. 아 무식해하고 수학만 하죠. DNA 탈탈탈 DNA. 그럼 똑같은 거지. 저기 가서 인도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거로 자기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에서 전달하는 입장이 정확하게 안 됐다면 그게 인도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큰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면 그게 아니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를 계속 에이야 이게 아니고 그거나 그런 사람 많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안 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그 부분 되게 필요한 부분. 네. 그럼 그쵸. 제 탓이었나봐요. 아니 내가 워낙 잘 가르쳤으니까 이제 잘 해결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불쌍하냐면 풀었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푼 거야 그냥.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A단계 다 빼놓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A 단계도 반드시 풀어야 되고 그런 연습상에서 몇 가지 그 막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해보지 않고 이제 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진 애들은 정말 불쌍한 거지. 그러면은 좀 어떻게 생각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아이들은 과감하게 숙제에 대한 것을 자기가 이만큼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사회배수로 가고 선생님 끝까지 다 갔다 다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전달할 수 있는 거 맞겠지. 맞겠지만 애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맞겠지만 근데 눈빛에 이렇게 진심이 이렇게 퉁퉁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 대충 이렇게 뭉치고 있잖아요. 그 장화시는 거에 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건 그거는 모르는 그건 진짜 나의 진심이 아니고 그렇죠. 너무 했어요 이게 아니고 거의 눈봐 했어 이게 이렇게 되면 가능한 건데 그거는 아이가 정확하게 자기가 이걸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달을 하고 하지만 끝까지 갔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학원에 그 숙제를 냈을 때 학원에 오는 날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 몇 번 더 와서 그쵸.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최고죠. 그치. 그런 부분은 그래서 학원 오는 날만 오지 말고 좀 문제가 막혔으면 몇 번 뚫어보다 안 되면 와서 선생님한테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해서 해결하고 가서 가는 거. 그러니까 오는 시간이 분명히 낭비긴 하지만 그 낭비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혼자 고민하고 못 풀고 해결을 아예 못하고 시간만 버리는 것보다는 와서 조금 오는 시간이 아까울 수 있더라도 해결하고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사실 저도 개인적인 지금 얘기긴 하지만 수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수학을 하는데 근데 저는 조교들이를 엄청 찾아가거든요. 교수님이랑 근데 사실 그게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옛날보다는 좀 많이 책임감도 있어진 것 같고 그 옛날 같았으면 벌써 우리 학원 안 내렸지. 와가지고 딴짓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아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거를 금방 본능적으로 알아. 본능적으로. 숙제를 이만큼 냈어. 답지를 몇 개냐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줬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경우에는 정말 그게 정량적인 부분이 좀 질적인 부분으로 좀 승화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그게 좀 교감이지. 교감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래서 그걸 아이한테 다 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키포인트는 선생님과 아이의 교감. 넌 할 수 있어. 못하는데 그지? 사기친 거지. 사기친 거야. 사기친 거야. 사기죠. 그렇죠. 근데 그 사기가 자기 양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 사기. 그 사기를 얼마나 더 잘 칠 수 있느냐. 전 선생님 학생이었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기를 당했다. 그치? 느낌. 근데 그 사기로 인해서 네가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교감이지 사실. 그렇죠. 나쁜 말로는 사기. 하지만 좋은 말 취업. 이거 교감.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런 거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 작업은 어떻게 보면 교감. 가장 중요한 건 교감. 성취도에서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얘기하는데 이제 정리하시죠. 다음번에 어떤 거 할 거 하고 뭐. 사실 오늘 그래서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으셨겠듯이 숙제 일을 얘기하면서 숙제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지 노트 정리라든지 공부 방식이라든지 내가 받아들인 방식 여러 가지 관련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얘기한 걸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은 이렇게 숙제로 이야기를 진행을 했지만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주로 지금 얘기 나왔던 게 다음번에는 노트를 위주로 좀 얘기를 좀 할 건데 노트는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걸 나눠서 몇 번 해. 몇 번 하네. 그리고 우리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넣어서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거기다가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몇 번째 찍는 거죠? 우리? 하나 실패했죠? 네, 그렇죠. 두 번째. 네, 왜 실패했어요? 1화지만 두 번째죠. 그렇죠. 왜 실패했을까요? 그렇죠. 저 모르겠어요. 선생님 탓이 아닐까. 너무 전달하는 게 없는 네. 것 같아가지고 우리끼리 이게 하는 거죠. 네. 지금 너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가 너무 있는데 정보를 좀 전달을 네. 드려야 되는데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정보 전달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하면서 조금 더 양질해져. 그렇죠. 정보를 좀 전달하도록 좀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네. 좀 객관화될 수 있는 그런 생각보다 좀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좀 네. 설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까지 네,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예. 하고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구? 뚜비. 홍팀은 나를 어루만